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에이전트 플레이어 매니저 앤드류입니다. 최근 한국과 관련된 아주 기분 좋은 경험을 공유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가을, 평소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부터 선수들 훈련 스케줄을 조율하고 광고 촬영 일정을 조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러다 잠깐 짬을 내서 이메일을 확인하는데 특이한 메일이 눈에 띄더라고요. 발신인이 넥슨이었는데 처음에는 또 무슨 게임 회사의 광고 메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제안이었거든요. 2024년에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특별한 이벤트 매치를 열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픽션 소설을 읽는 것 같았어요. 은퇴한 레전드들을 한자리에 모은다니. 그것도 갑자기 한국에서. 솔직히 이게 진짜인지 믿기지 않았죠. 당시 저희 에이전시는 선수들의 해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러 유명 선수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벤트는 철저히 기피하고 있었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안전 때문이었죠. 제가 관리하는 선수들 중에서만 해도 최근 1년간 3명이 강도 사건을 당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마르코의 사례였어요. 자기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무장 강도들이 들이닥쳤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르코의 아내는 여전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브라질 대표팀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한 레전드 선수가 59만 유로가 넘는 귀중품을 도난당했어요.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범인들의 수법도 대담했는데 한 명은 택시 운전사와 대화를 하면서 주의를 돌리고 다른 한 명이 뒷좌석에 가방을 낚아챘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방 안에는 롤렉스 시계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현금까지 들어있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건이 올림픽이라는 대형 스포츠 행사 중에 일어났다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올림픽 기간에는 보안이 강화되어 있을 텐데도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3만 명의 무장 경찰, 2만 5천 명의 사설 경비원, 1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작정하고 일을 벌이면 별 의미가 없더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고 싶었어요. 특히나 여러 레전드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라면 더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죠. 강도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표적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즉시 회사의 다른 매니저들과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넥슨의 제안을 놓고 거의 3시간 동안 토론을 했죠. 대부분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어요. 미쳤어. 그 많은 레전드들을 한자리에 모은다고. 강도들 입장에서는 잔치나 다름없겠네. 이런 반응이었죠. 게다가 비용 문제도 괜찮을까 싶더군요. 레전드급 선수들의 출연료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이 들 텐데 거기에 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솔직히 이 경기는 실행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저런 걸 고려하니 거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정중하게 거절 메일을 보냈어요. 선수들의 안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솔직히 저는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이런 제안은 한 번 거절하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틀 뒤에 넥슨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놀라운 제안이었죠.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안전 조치도 다 수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답변인가 했는데 메일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제시했던 안전 조건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안전요원을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늘려달라고 했고 선수 1명당 경호원 1명씩 24시간 전담 배치를 요구했죠.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호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조치도 모두 허용해달라고 했어요. 특히 강조했던 것은 위험 행동을 하는 팬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제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건 비공개로 요청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상 무력 사용까지 용인해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정도 조건이면 넥슨도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넥슨에서 답장이 왔는데 저희가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루 만에 내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저희가 제시한 조건들이 까다로운 건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수 1명당 24시간 전담, 경호원 배치, 보통 회사였다면 검토하는 데만 몇 주는 좋게 걸렸을 일이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의 일 처리 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물론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왔더라고요. 이런 신속하고 철저한 업무 처리를 보면서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 이해가 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렇게 빨리 답장이 온 걸 보고 당연하게도 거절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이런 큰 제안을 거절할 때는 빨리 답장이 오거든요. 하지만 이메일을 열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모든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더 강화된 안전대책까지 제시하더라고요. 선수들의 동선을 완벽하게 비공개로 관리하겠다는 것부터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경찰 특수부대까지 동원하겠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의료팀 배치 계획도 있었고 마치 국가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수준이었죠. 이렇게 되니 저희도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선수들에게 이 제안을 전달했더니 예상과 달리 반응이 무척 좋더군요. 특히 제가 담당하는 데이비드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였어요. 데이비드는 한 번씩 한국에 놀러 갈 정도로 매우 한국을 좋아했거든요. 특히 한국 간식도 엄청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초코파이라는 한국 초코과자를 굉장히 좋아했죠.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해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K-팝이 빌보드를 휩쓸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드라마는 넷플릭스 순위권을 장악하면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심지어는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정도면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결국 넥슨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물론 여전히 걱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유명 선수들을 노린 범죄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특히 얼마 전 안전을 강화한 파리올림픽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안전하다는 한국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선수들의 보험 조건도 다시 점검하고 비상시 대응 매뉴얼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더군요. 비행기 안에서 본 한국항공사 승무원들의 세심한 서비스를 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 방문하는 나라였지만 이번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게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공항을 가득 메운 팬들의 환영 열기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대단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완벽하게 유지되는 질서였어요. 수천 명의 팬들이 모여 있었지만 바리케이드를 넘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한두 명 정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경호원이고 뭐고 아수라장이 되기 쉽상인데 한국에서만큼은 확실히 통제가 된다는 느낌이 강했죠. 대부분의 팬들이 사인을 받기 위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선수들과의 거리도 알아서 적당히 유지하는데 이런 광경은 20년 가까이 일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데이비드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평소에는 공항에서 팬들을 마주치면 긴장하고 경계하는 편인데 이날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어떻게 은퇴한 자신을 이렇게까지 반겨줄 수 있냐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여유있게 팬들과도 소통하고 말이죠.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팬들이 선수한테 너무 달려들기도 하고 불쾌한 스킨십을 하려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된 팬 서비스를 하기 힘든데 여기서는 질서를 딱 지키니 오히려 경호원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더 많은 팬들에게 팬 서비스를 해줄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공항을 지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데이비드는 가만히 있지 않고 갑자기 어수선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호텔에 도착하면 보통 선수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 푹 쉬는 게 일반적인데 데이비드가 갑자기 메뉴 출신 선수들과 함께 서울 구경을 가자고 꼬시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서울 나들이에는 경호원은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선수들끼리만 다니겠다고 하던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싶었습니다. 다른 나라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파리나 런던 같은 곳에서는 호텔 밖을 나가려면 최소 3명의 경호원이 필요하고 동선도 미리 다 짜놔야 해요. 심지어 이전에 마드리드에서는 한 번은 경호원 5명을 동원했는데도 선수가 팬들에게 둘러싸여서
옷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호원이 한 명도 필요 없다니 정말 괜찮을까 싶더군요. 특히 데이비드가 제일 걱정됐습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사고뭉치인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생활 20년 동안 제가 본 것 중 가장 황당한 부상들이 다 데이비드 차지였으니까요. 한 번은 데이비드가 TV를 보다가 리모컨이 소파 밑으로 들어갔는데 손으로 주워올 생각은 안 하고 발로 채널을 바꾸려다가 햄스트링이 찢어진 적이 있어요. EPL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당시 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었죠. 또 기억에 남는 사고는 고작 게임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새로 나온 축구 게임에서 자기 캐릭터가 나와서 그걸 플레이하느라 밤을 새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 게임하면서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더니 근육이 뭉쳐서 훈련을 못할 정도로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참 그때 어처구니가 없었죠. 오죽하면 그때 팀 닥터가 데이비드는 따로 특별보험이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볼 정도였어요. 심지어 구단에서는 데이비드의 집에 CCTV를 설치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다니까요. 이런 선수가 경호원도 없이 나간다고 하니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제 속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한국은 다르다면서 나들이는 꼭 나가야겠다고 우기더군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한국에 여러 번 왔던 선수들이 한 목소리로 앤드류, 여기는 진짜 괜찮아. 유럽이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평소에 제일 조심스러운 선수마저도 한국에서는 새벽에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하대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경호원들은 쉬게 하되 제가 직접 따라가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서울에서 처음 가는 곳은 바로 한복 대여점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선수 중 한 명이 한국에 왔으니 한국 전통복장은 입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바로 한복 대여점으로 향했거든요. 한복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데이비드가 저를 보더니 한국까지 왔는데 한복 한번 입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한번 입어보라고 제안을 하더군요. 전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건 놀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자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군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굳어 있을 거야? 여기는 진짜 달라. 내가 보증한다니까. 한 번만 믿어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관광객처럼 거리를 활보한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으니까요. 그렇게 선수들은 서로의 한복을 골라주면서 즐기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니 굳어있던 저도 서서히 긴장이 풀리더군요. 그런데 데이비드와 다른 선수들은 정말 대담하게도 마스크도 안 쓰고 선글라스도 없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런던이었다면 30초도 안 돼서 인파에 휩싸였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볼 뿐 선수들을 방해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은 확실히 유럽과는 좀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복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후에는 박지성 선수가 맛집이라며 저희를 어떤 가게로 데려가더군요. 가게 이름은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유명한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이라고 했죠. 사실 저도 SNS나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지 한국의 구운 고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파리나 런던에도 한국 고깃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죠. 그렇게 가게에 도착했는데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유럽에 있는 미슐랭 레스토랑도 많이 가봤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종업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저희한테 한국말로 어서오세요라고 인사해주는데 그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특별한 쇼가 시작됐어요. 숯불을 피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업원들이 고기 한 점 한 점을 정성스럽게 굽기 시작하는데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을 보고는 이상하게 침까지 고이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을 먹는 방법을 일일이 설명해주는 한국 특유의 친절함이었어요. 큰 상추잎을 접시처럼 펼치고 구운 고기를 올리고 구운 마늘과 쌈장을 더하고 마지막으로 상추를 싸먹는 방법까지 너무 친절하고 쉽게 알려줘서 따라서 먹기도 편하더라고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손으로 직접 음식을 싸서 먹는 게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이게 왜 특별한지 알게 됐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고기의 육즙부터 시작해서 구운 마늘의 고소함, 쌈장의 은은한 매콤함까지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니 밥 세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되더군요. 사실 평소에는 탄수화물을 조심하는 편인데 이날은 완전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선수들도 다들 이게 진짜 한국 음식이구나 하면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더라고요. 데이비드는 특히나 이 식당 문화에 푹 빠진 것 같았어요. 이유가 있었죠. 다들 서양 사람들은 격식 없는 문화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데이비드는 정반대거든요. 오히려 예의와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와 이야기를 나눌 때였는데 데이비드가 한국의 선후배 문화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한국에서는 선배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후배들은 절대 자리에 앉지도 못해요. 심지어 회식할 때는 선배가 자리를 뜰 때까지 후배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죠라고 설명해 줬었죠. 그 얘기를 들은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니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솔직히 잉글랜드는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정말 엉망이고 답답하다고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당처럼 종업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손님 한 명 한 명을 왕처럼 모시는 곳을 데이비드가 좋아할 거란 걸 알았죠.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였어요. 이런 서비스 문화는 정말 배워야 하고 존중과 배려가 느껴져서 좋다면서 엄청 마음에 들어했죠.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사이에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비드가 또 밖으로 나가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한강을 가보고 싶다는 거 있죠. 저는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낮에는 밝아서 그나마 별일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밤에는 한국도 위험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해가 지면 선수들은 절대로 호텔 밖을 안 나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데이비드가 저를 오히려 걱정하더라고요. 앤드류, 너야말로 좀 쉬어. 호텔에서 편하게 있어. 우리끼리 다녀올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제 책임이니까요. 저는 오래 일하고 싶어요. 제가 이끌어 가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데이비드와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또 같이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제 걱정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깨달았어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경찰들이 조그만 전기차 같은 걸 타고 순찰을 도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전봇대에 버튼들이 많길래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한 선수가 이거 비상벨인 것 같다면서 놀라더군요. 솔직히 위험한 일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신고해야 된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공원 곳곳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건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혼자서 조깅하는 여자들이 꽤나 많이 보인다는 거였어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죠. 유럽에서는 해가 지면 저 같은 성인 남자조차도 혼자 다니기 무섭거든요. 데이비드는 저처럼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한강 야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전 계속 주변을 살폈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제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한 곳에서 저 혼자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 궁금했던 저는 도대체 한국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로 안전한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1위더라고요.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일본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제서야 넥슨이 왜 그렇게 자신있게 저희가 제시했던 까다로운 조건들을 수용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저희가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이벤트 매치 첫날이 되었습니다. 19일, 데이비드는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한 아이처럼 들떠 있더군요. 다른 레전드들과 1대1 대결을 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특히 파워 대결에서는 마치 현역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정적이었어요. 선수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스티로폼 벽을 향해 슛을 하는데 기록을 세우고 싶어서 진심으로 공을 차더라고요. 슈팅 대결 때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죠. 선수들이 각자 자신만의 프리킥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관중들의 환호성이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특히 데이비드가 현역 시절 자신의 시그니처 프리킥을 성공시켰을 때는 경기장이 완전히 들썩였죠. 그리고 20일, 드디어 메인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경기장을 찾은 관중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일반 예매 4만 8천석이 단 1시간 만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이런 레전드 매치를 하면 인기가 많긴 하지만
이 정도로 빨리 매진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펼쳐진 한국의 전통 공연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악기 소리가 경기장을 울리는데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죠. 엊그제 한국 대여점에서 봤던 한복들을 입고 무용수들이 공연을 펼치던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무용수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펼치는 전투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의 콘셉트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거든요. 빨간 옷을 입은 팀은 창을 들고 있어서 공격수 팀 FC 스피어를 상징하고 남색 옷을 입은 팀은 방패로 수비수 팀 실드 유나이티드를 표현한 거였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할 때는 더 특별했어요. 이 무용수들이 마치 호위무사처럼 선수들의 입장을 도왔거든요. 실제 경기가 시작되고 첫 20분은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은퇴한 선수들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기술들이 펼쳐졌거든요. 카카는 여전히 날렵한 드리블로 수비진을 흔들었고 드록바 역시 엄청난 움직임으로 관중들을 열광시켰죠. 하지만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이 하나둘씩 허벅지를 만지작거리거나 허리를 굽히면서 숨을 고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선수들은 벤치에서 얼음팩을 찾기도 했고요. 경기 시작 78분에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마스체라노가 혼자 드리블을 하다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넘어졌거든요. 본인도 머쓱했는지 웃음이 터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고 벤치에 있던 선수들도 배를 잡고 웃었죠. 이런 모습에 관중들도 따뜻하게 응원해주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84분에 찾아왔는데요. 체우첸코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박지성 선수가 갑자기 몸을 푸는 거 아니겠어요? 박지성 선수가 안정환 선수 대신 투입될 때의 함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6만 관중이 동시에 박지성을 외치는데 그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울려 퍼지더군요. 선수들도 놀란 듯 경기를 멈추고 박수를 치고 있었고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페널티킥 키커로 박지성이 나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박지성 선수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준결승전 이후로 단 한 번도 페널티킥을 차지 않았다고 합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서야 다시 키커로 나선 거죠. 당시 스코어는 4대0으로 실드 유나이티드가 앞서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점수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거기서 박지성 선수는 결국 골을 넣었죠. 그때 경기장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었고 그 골이 FC 스피어의 첫 골이자 마지막 골이었습니다. 그때 전광판에 비친 한 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보라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박지성 선수의 첫 프로팀인 교토 퍼플상가의 옛날 유니폼이더군요. 그 팬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경기장에는 위송빠레라는 응원가가 울려 퍼졌는데 박지성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뛸 때부터 불리던 노래라 워낙 유명해서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결국 경기는 4대1로 실드 유나이티드가 승리했어요. 경기가 끝난 이후 원래는 긴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선수들의 빠듯한 출국 일정 때문에 짧게 마무리해야 했죠.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선수들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방문을 되돌아보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수를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데이비드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한국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좀 더 오래 있고 싶다면서요.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짧은 일정이 너무 아쉬웠다는 말은 한 번씩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에이전트로 일하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특별한 경험을 준 나라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일 때문에 우연히 방문했지만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한국 여행을 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어디를 꼭 가보는 게 좋을까요?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